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호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3학년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들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헉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내용을 강의할 때는 90% 이상 승면을 보장해요. 슈베르트보다 더 진한 졸음을 몰고 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꼭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끊어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도 되는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내용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젝트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기본 가이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쓴다고 접근을 해주세요. 우리 프로젝트 상황에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선택한다고 접근을 해야지 불필요한 거를 제거한다고 접근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까지 같이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루하고 졸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감이 없다는 게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느낌이 오지 않는 거죠. 프로그램 과목은 실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실행이 되면. 근데 이놈의 프로세스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죠. 이게 마치 어른들이 라떼 얘기하는 거 듣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탁드릴 것은 자꾸 부탁드려서 너무 꼰대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해서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덜 막연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다이어그램이 뭘까요? 다이어그램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정보를 조율, 묘사, 상징화해서 2000 기하 모델로 시각화하는 기술. 멋있네요. 그럼 먼저 프로젝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가 뭘까요? 그냥 개발? 개발하는 것만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이게 꼭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도 돼요. 한 명에서부터 혼자 이상 여러 명이 모여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이게 해석을 하면 프로젝트는 유니크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temporary와 unique입니다. 일시적이고 유일한. 이 단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temporary. 이 의미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버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프로젝트는 명확한 시작과 종료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니크. 유일하다는 의미죠. 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슷한 프로젝트가 존재하죠. 존재하더라도 모든 프로젝트는 최소 한 개 이상의 환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뭐 같은 내용이라도 이전에 진행한 프로젝트와 지금 프로젝트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정, 사람, 뭐 요구사항, 비용, 뭐 이런 것들이 100% 똑같은 프로젝트를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만의 유일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의에 없는 말인데요. 프로그레시브 일러버레이션.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구체화된다는 의미죠. 그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두리뭉실 대충 이게 큰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구체화됩니다. 처음에는 숲을 그리고 점점점 진행되면서 나무를 그리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이제 프로젝트 관련 용어 또 하나를 알아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팀이 모여 있습니다. 참 일 잘할 것 같이 생겼네요. 눈, 코, 입이 없지만. 네, 그 용어는 바로 스테이크홀더, 네, 이해관계자라고도 하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릅니다. 네, 띵동. 네, 여기서 퀴즈. 다음 중 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스테이크홀더를 모두 고르시오. 자, 문제 쉽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뭐 당연히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는 프로젝트 팀이니까 스테이크홀더겠죠. 네. 그리고 대표이사는 프로젝트 팀원은 아닌데 프로젝트를 살리고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 대상이죠. 네. 그래서 대표이사도 체크. 그러면 집주인과 부모님은 어떨까요? 집주인은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깨긴 하네요. 자, 부모님은 프로젝트 멤버가 아니니까 아닐까요? 사실 이 스테이크홀더의 개념을 넓히자면 매우 넓게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어요. 이게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관련자들,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까지는 넓은 의미로 스테이크홀더가 맞다고 봐야 돼요. 그 내가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망했어. 그 프로젝트가 망해서 내가 잘리면 바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부모님까지도 스테이크홀더로 봐야 되고요. 집주인은 근데 좀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전세 만기일이 있으면 집주인도 넓은 의미의 아주 넓은 의미의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범위죠, 범위. 우리는 이것을 요구사항 또는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스펙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로젝트에서 개발되어야 할 범위,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임, 일정입니다. 일정. 언제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트, 비용이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도 있겠지만 사람도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가 라는 것도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에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뭘까요? 뭐 최근이라고는 아니지만 꽤 됐습니다. 바로 퀄리티예요. 품질이죠. 네, 요즘에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QA라는 직군도 생겨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QA를 도입을 하고 있죠. 자, 퀄리티. 이 세 가지 제약 조건 외에 퀄리티가 추가되면서 프로덕트는 더더욱 성공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왼쪽 여기에 기획, 개발, QA, UX, TW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들을 구분했고요. 설명드리면서 오른쪽 가로축에는 프로세스 각 단계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업무들 중에는 기획, 개발은 뭐 다 당연히 아실 거고요. QA, 퀄리티 어슈어런스는 단순한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프로젝트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을 책임지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제품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TW,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제품 내에 뭐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사용자 매뉴얼, 다국어 처리 같은 그런 텍스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개발하면 뭐 캡스톤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걸 다 우리끼리 하죠. 먼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의 시작은 기획 단계이죠. 네, 기획은 두 개 파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기획에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발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발에서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판매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기획서라고 부르고요.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의 프로그래밍은 엔지니어링 원페이저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기획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예요. 기획서 작업이 끝나면 이 기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가 돼요. 여기 밑에 기획 승인이라고 있죠? 네, 이것을 기획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획서를 작성한 기획자가 왜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지,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 프로젝트의 당위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당연히 못하죠. 기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됩니다. 리퀘어먼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획과 요구 분석, 그러니까 플래닝과 리퀘어먼트 사이에 연결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끊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획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프로젝트 팀 구성도 필요하고요. 기획서 내용과 개발팀 또 관련 팀 간의 조율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드랍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미 그때는 트렌드가 지나간 경우도 있어요. 뭐 이것도 드랍 사유가 됩니다. 요즘엔 기술이나 서비스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기획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이렇게 플래닝과 리퀘어먼트가 연결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시작은 밑에 프로젝트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승인 요청은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면 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승인 요청을 하게 돼요. 기획자가 기획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정이 되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나서 기획서 내용을 조율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승인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구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획팀이랑 개발팀이랑 거의 같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이 개발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들을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구 명세서 작업이 끝나면 이 요구 명세서를 가지고 개발팀이 개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WBS인데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요구 명세서와 개발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그 업무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나열한 것을 WBS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 짓기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쌀푸기, 쌀 씻기, 물량 조절하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업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QA와 UX에서도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요. QA는 QA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UX도 디자인 기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설계 단계인데요. 본격적인 개발은 코딩이 아니라 설계부터예요. 개발은 설계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요. QA도 테스트 설계를 작성을 하고 UX도 화면 설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전체적인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해요. 여기서 또 잠깐!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프로그레시브 일레보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프로젝트의 일정과 기능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프로젝트는 개발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아무리 면밀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과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단계에서 정리된 예상 일정과 기능 개발 가능성 여부를 봤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정확도가 100%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각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정확도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획 단계 정확도가 가장 작고 설계 끝나는 단계가 가장 높겠죠. 일반적인 정확도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딜레마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딜레마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기획 단계에서 나온 일정을 기억해요. 아무래도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일정과 기능은 설계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보통 개발팀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서에서 정리된 일정과 기능을 개런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획 단계에서 처음 제안된 일정과 기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프로세스 무용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개발 승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개발 계획서가 완료되면 다시 정리된 일정과 기능을 가지고 개발 승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시키고 프로젝트의 일정과 기능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서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개발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이게 진정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는 프로젝트 팀의 책임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개발은 열심히 코드를 개발해야 하겠죠. 네, 그런데 기획은 이 시기에 두 개의 기획서를 작성을 해요. 그 브랜드 기획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고요. 런칭 기획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얼마 가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런칭 기획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런칭 기획서는 마케팅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기획과 마케팅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QA는 이 시기에 테스트 항목 하나하나를 리스트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터 TW는 제품에 들어갈 메시지, 도움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면 개발팀으로 넘겨서 소스 코드와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일스톤과 스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 과정을 단계로 나눠서 끊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이제 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막판에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나 기능이나 모든 게 차질을 빚게 되죠. 그리고 애자일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스크럼으로 운영하면서 개발과 테스트를 반복하기도 해요. 그 기획부터 전체적인 애자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발이나 테스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요. QA는 열심히 테스트하고 개발은 열심히 코드 수정하고 디버깅, 버그를 잡는 거죠. 네,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는 브랜드와 런칭 기획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승인나지 않으면 테스트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드랍돼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위에 알파, 베타, R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올드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알파, 베타, RC를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 버전, 개발하고 나면 바로 처음에는 알파 버전, 그리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면 베타 버전,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RC 버전, 이게 릴리드 캔디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출시할 수 있는 후보 제품이라는 의미죠. 네, 알파에서 베타로 넘어가는 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QA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RC로 넘어가는 것도 QA가 결정해요. 그 QA가 베타로 넘어갈 정도의 품질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제품은 알파 버전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이 계속 반복이 되죠. QA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QA가 품질 확인서를 작성하고요. 개발은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종료 보고서 작성하면 종료 승인을 받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RTM이라고 있죠. 이 릴리즈 투 매뉴팩처링의 약자인데요. 출시가 된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테스트 단계에서 RC 버전까지 나오면 RC 1, 2, 3 이렇게 또 버그가 수정되면서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보통 마지막 RC 버전이 RTM 버전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가장 버그가 적은 버전이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버그가 없는 제품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버그가 가장 적은 제품을 선택해서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에 대한 취약점 문제도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 검증과 취약점 분석 단계가 이 개발과 테스트 과정에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다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오픈소스 검증하고 취약점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애자일 프로세스가 화두가 되면서 이 개발과 테스트 단계, 이 두 단계를 애자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개발과 QA만 힘든 거죠. 원래는 이 전체 과정을 애자일 프로세스 돌려서 계속 스크럼으로 짧게 짧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왼쪽에 보시는 기획, 개발, QA, UX, TW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자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무엇이 좋은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거겠죠. 애자일이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애자일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나의 조직과 프로젝트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똑같은 프로젝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이런 방법을 썼다 해서 지금의 프로젝트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정의에서 중요한 세 개 단어, 뭐죠? Temporary, Unique, Progressive Elaboration이죠. 스테이크홀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제약 조건, 스코프, 타임, 코스트, 퀄리티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는 존재하기 어렵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 승인이 되더라도 바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요구사항 분석 리퀘어리먼트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끊어져 있죠. 네, 그리고 에자일 프로세스는 기획, 개발, QA, UX, TW가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일정과 기능은 요구 분석, 개발 계획,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의 전체 그림입니다. 쭉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만 뽑아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게는 수업 시간에 과제부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팀 프로젝트 과제면 더욱 좋겠네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